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경북 경산시에서 30년간 국밥집을 운영하시는 김명자 씨께서 직접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들으시다 보면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르실 겁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어보시면 통쾌한 복수가 기다리고 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저도 모르게 제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3월 15일 새벽 4시였습니다. 저는 단잠을 자고 새벽 장사를 위해서 일어나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철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쿵, 쿵, 쿵. 야, 주인 아줌마, 나와. 빚 갚을 때 됐잖아. 처음엔 꿈인 줄 알았어요. 저는 평생 누구한테 돈을 빌린 적이 없거든요. 30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사골 우려내고 밤 10시까지 성실하게 장사만 했는데 저에게 무슨 빚이 있다는 걸까요? 문 안 열면 가게 다 부셔버린다. 그 순간 정말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아줌마, 3일 안에 안 갚으면 우리가 어떻게 할지 몰라.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조용히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들은 출장을 갔고 며느리는 친정에 갔어요. 저희 국밥집은 경산의 외딴 곳에 자리 잡고 있어 소란을 피운다고 해서 누가 올 사람도 없었죠. 국밥집 뒤편에 살림집을 겸하고 있어 저만 그날은 집을 지키고 있었죠. 한동안 그렇게 한바탕 소란을 피우더니 소리가 나지 않아 대문을 살짝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편함에 종이가 한 장 꽂혀 있었죠. 저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에 비춰보니까 제 이름이 적혀 있는 차용증이었습니다. 김명자, 금 5천만 원 빌림. 그리고 제 인감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그 순간 눈앞이 하얘지면서 정말 쓰러질 뻔했죠. 저는 제 도장을 빌려준 적도, 돈을 빌린 적도 없는데 도대체 누가 돈을 빌렸다는 거야? 다음 날 새벽 장사를 위해 사고를 우려내 놓고 앞치마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떨리는 다리로 은행을 찾아갔어요. 평생 거래해 온 우리은행 경산지점으로 갔습니다. 김 대리가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사모님, 어디 아프세요? 안색이 왜 이리 안 좋으셔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차용증을 내밀었어요. 김 대리 이것 좀 봐주게나. 김 대리가 서류를 보더니 이건 저희 은행 서류가 아니에요. 나는 이 은행하고만 거래하지 다른 곳은 거래해 본 적이 없어. 자네도 알잖아. 온라인저축은행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건 일반 은행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반 은행이 아니면 뭐란 말인가? 은행도 아닌 곳에서 돈을 빌렸다고? 저는 이해도 되지 않았고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아마 불법 대부업체일 거예요. 뭐라고 불법 대부업체라고 했나? 이게 무슨 일인가? 김 대리는 컴퓨터에서 뭔가를 찾더니 이 은행 이름은 등록된 이름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모님이 돈을 여기서 빌린 적이 있으세요? 돈을 빌리실 이유가 없으시잖아요. 그리고는 제 신분증을 확인하고 계좌 내역을 살펴보더니 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혹시 가족 중에 누가 사모님 은행 비밀번호를 알거나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저는 은행에 와서 통장에 돈을 넣거나 이체할 일이 있어도 잠깐 은행에 와서 하는 것을 김 대리는 알고 있죠. 제가 집에서 돈을 이체하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김 대리는 컴퓨터 화면을 저에게 보여주더라고요. 제 계좌에서 지난 한 달 동안 조금씩 돈이 빠져나간 것이었어요. 10만 원, 20만 원, 40만 원, 총 280만 원이 빠져나간 내역이 있었습니다. 이건 사모님이 직접 이체하신 게 맞나요? 돈 보내실 일이 있으면 은행에 나오시잖아요. 누군가 제 통장에서 돈을 빼가고 있었던 거예요. 김 대리가 출금 내역을 뽑아주면서 말했어요. 사모님, 김미진, 고바다가 누구예요? 주로 이분들한테 돈을 보내셨네요. 김 대리 입에서 김미진이라는 익숙한 이름이 나올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저는 거기서 김미진은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제가 어떻게 그 상황에서 김미진이 우리 며느리요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내역이니 신경 쓰지 말라고, 나는 바빠서 가야 한다고 얼버무렸죠. 사모님 지금부터는 사모님 계좌에서 돈이 출금되면 그 내역이 문자로 가도록 설정해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저는 입출금 내역을 문자로 받을 수 있도록 설정하고 비밀번호도 바꾸었습니다. 공인인증서도 다시 발급받았고요. 그렇게 은행에서 나왔지만 머리가 어지럽고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국밥 장사를 하면서 돈이 모이면 적금으로 묶어두고 하루하루 장사를 하면서는 입출금 통장에 돈을 여유 있게 넣어두었죠. 가게는 후미진 곳에 있었지만 단골 손님들이 많아 장사가 곧잘 되었거든요. 매일매일 필요한 야채 등 재료를 사야 하고 장사를 하다 보면 급하게 돈을 써야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 돈을 며느리가 훔쳐가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억장이 무너졌어요. 저에게 말도 하지 않고 돈을 자기 통장으로 조금씩 옮기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돈이 필요하면 달라고 하면 되지. 돈을 나도 모르게 이체를 시키고 있었다는 게 말이 돼? 그리고 고바다는 또 누구야? 두 사람의 이름으로만 이체가 되었더라고요. 내가 매달 용돈도 주었는데 무슨 돈을 쓸 일이 있다고 돈을 가져갔어? 살림할 때 필요한 돈도 따로 줬잖아. 아들 월급하고 내가 주는 용돈이면 충분하지. 뭐가 돈이 부족하다는 거야? 남아도 한참 남지. 왜 내 돈에 손을 댄 거야? 친정 간 며느리에게 당장 전화해서 따질까 하다가 저는 침착하게 일을 처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에게나 아들에게 말 못할 사정이 생겼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며느리를 다그치면 늦은 나이에 결혼한 아들의 마음도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조용히 일을 처리하고 싶었죠. 저는 가게로 가서 사정상 오늘은 쉽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써붙여두고 집으로 왔습니다. 이대로는 오늘 점심 장사를 못하겠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와서 한참을 거실에 우두커니 앉아 있다가 아들과 며느리의 방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다른 뭔가가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며느리에게는 메모하는 습관이 있어요. 뭔가를 적는 것이 재미있다고 공책도 여러 권 있었죠. 그리고 전화를 받을 때 꼭 녹음하는 버릇도 있어요. 제 눈에는 그런 것도 예뻐 보이더라고요. 꼼꼼하게 일 처리도 하겠구나 싶은 생각을 했거든요. 평소에도 깔끔하게 정리정돈을 잘하는 아이라서 딱히 어질러진 것도 이상한 것도 없었습니다. 시집 올 때 물건을 가지고 온 것도 없었고 물건을 사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젊은 아이가 무력이 없다 싶었어요. 그래도 혹시나 해서 화장대 서랍을 조심스럽게 열어보았죠. 아무것도 없어. 빈 서랍이야. 여행 가방만 하나 방구석에 놓여져 있더라고요. 왜 저 여행 가방은 아직도 저렇게 두고 있는 거야? 결혼해서부터 지금까지 왜 안 치우고 저 자리에 두는 거야? 우리 아들이 출장을 자주 가는 편이라 눈에 거슬렸지만 별말은 하지 않았죠. 돌아서 나오려는데 침대 매트리스 아래에 아주 약간 노란색의 뭔가가 보였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바로 이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매트리스의 끝을 올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이상한 봉투가 하나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남의 물건을 함부로 보지도 않을 뿐더러 손도 대지 않지만 그날은 왠지 마음이 불안해서 열어보기로 했죠. 봉투 안에서 나온 것들을 보고 저는 정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니, 이게 왜 여기 있어? 내 인감 도장인데. 제 인감 도장이 들어있었어요. 이건 진짜가 아닌데. 저는 제 인감 도장의 끝에 아주 작은 홈을 파두었어요. 저만이 아는 표식 같은 것이죠.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알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살짝 홈을 파두었죠. 저는 제 방으로 가서 인감 도장이 잘 있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제 인감 도장은 제자리에 잘 있었어요. 저는 안 되겠다 싶어 인감 도장을 다른 곳으로 옮겨두었죠. 봉투 안에 든 것은 복제본이었습니다. 너무나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었어요. 아들이 이런 걸 만들 리가 없는데 며느리가 왜 내 인감 도장이 필요한 거야? 그리고 그 밑에는 제 통장 사본 그리고 주민등록증까지 복사를 여러 장 해두었더라고요.
손이 너무 떨려서 봉투를 제대로 들 수도 없었어요. 제가 손을 좀 더 안쪽으로 넣어 보았습니다. 공책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그 공책을 펼쳐보는 순간 저는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2024년 2월 15일 국밥집 할매 인감도장 복제 완료. 2024년 2월 17일 통장 비밀번호 확인함. 0, 9, 2, 4. 국밥집 할매의 가계부에서 발견. 국밥집 할매 아들의 생일임. 2024년 2월 19일 통장 비번과 공인인증서 비번과 맞는지 인터넷 뱅킹 시도. 10만 원 이체 성공. 2024년 2월 20일 20만 원 그리고 40만 원 이체 완료. 하루 2번 이체 시도. 성공. 2024년 2월 21일 국밥집 부동산 가격 확인. 대략 1억 2천만 원 상당으로 매매나 담보대출 가능. 2024년 3월 10일 가짜 사채업자들 섭외 완료. 연기자 3명. 하루 10만 원씩 주기로 함. 사흘 간격으로 국밥집 할매 협박. 왜 나를 국밥집 할매라고 한 거야? 국밥집 할매가 나를 말하는 게 맞아? 그리고 국밥집 할매의 아들은 또 뭐야? 자기 신랑을 그렇게 적어 놓은 건 또 무슨 의미야? 너무 의아해 말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공책 마지막 페이지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나의 최종 목표는 국밥집 명의 이전 그리고 매각 후 바다오빠랑 제주도로 거주지 옮기는 것. 그 순간 머리끝이 서늘해지면서 지난 6개월 동안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지난해 겨울이었죠. 아들 정수가 여자친구를 데려온다고 하길래 얼마나 기대했는지 몰라요. 아들이 33까지 혼자 있으니까 걱정이 태산이었거든요. 게다가 남편도 없고 형제도 없으니 얼마나 외롭게 자랐어요. 그런데 결혼할 여자를 데리고 온다니까 저는 이제 됐다 싶은 생각이 들었죠. 처음 만난 예비 며느리 미진이는 정말 예쁘고 착해 보였어요. 키도 크고 피부도 하얗고 무엇보다 참 예의가 바르더라고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박미진이라고 해요. 90도로 허리를 굽히면서 너무 반갑게 인사를 하는 거였어요. 눈에서 눈물이 글썽글썽 하더라고요. 저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정말 외로웠어요. 어머니께서 제 친정엄마가 되어주세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저도 딸을 낳지 못해서 항상 아쉬웠거든요. 결혼식 날에는 더 감동적이었어요. 며느리가 제 손을 꽉 잡고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진짜 효부가 될게요. 어머니 외롭지 않으시게 평생 모실게요. 아들이 미진이가 스몰웨딩을 원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 크게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들은 미진이가 부모님도 안 계시고 친척도 없어서 올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도 별로 없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희 쪽 가까운 친척만 몇 분 모시고 식당을 빌려 식사를 하면서 인사시켜드리는 걸로 대신했어요. 아들이 원하는 것이라 섭섭했지만 그렇게 했어요. 미진이에게도 몇 번을 물었지만 스몰웨딩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진이가 원하는 반지며 목걸이, 귀걸이 등 예물을 준비해서 주었답니다. 처음에는 예물도 받지 않겠다고 했어요. 어머니, 저 진짜 괜찮아요. 예물도 하나도 필요 없어요. 어머니랑 정수 씨만 있으면 돼요. 그래도 제가 너무 섭섭하다고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에게 다 해주고 싶다고 백화점에 가서 예물을 마음에 드는 것으로 샀습니다. 미진이는 감사하다며 또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때 정말 착한 아이구나라고 생각했죠. 신혼 때는 정말 모범 며느리였어요. 새벽 4시에 저랑 같이 일어나서 국밥 우려내는 것도 배우고 손님들한테도 항상 웃으면서 인사하고 어머니 김치가 정말 맛있어요. 국밥과 너무 잘 어울려요. 그렇지. 우리 집 김치가 맛있어서 오시는 손님들도 계신단다. 어머니,
김치 만드는 법 좀 배우고 싶어요. 그래, 다음번 김치 담글 때는 꼭 같이 만들자꾸나. 어머니, 이 양념장 레시피 좀 알려주세요. 알려주고 말고 지금 손님 안 계실 때 만들어 보자. 매일매일 이런 식으로 물어보니까 저는 얼마나 기특했는지 몰라요. 정말 딸을 얻은 기분이었거든요. 아플 때는 병원까지 데려다 주고, 생일 때는 케이크도 사오고 미역국도 끓여주고요. 아들하고도 한번 말다툼하지 않고 재미있게 지내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있어서 든든하시죠? 그럴 때마다 저는 그럼 우리 미진이가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데. 2개월을 그렇게 열심히 국밥집 일을 돕고 정말 딸같이 아니 딸보다도 더 마음이 갔어요. 어디서 저런 복덩이가 굴러들어왔나 했죠. 그래서 저도 조금씩 마음을 열면서 김치 만드는 법, 국밥 레시피도 공유했습니다.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니 2개월이 좀 지났을 때부터는 미진이가 조금씩 달라졌어요. 말투가 좀 거칠어졌고 예의도 덜 차리고 손님들한테도 불친절하고요. 두리번 살피는가 하면 어딘가 쫓기는 사람처럼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이 고된가 생각해서 미진이를 바쁠 때만 나오라고 하고 아르바이트 이모님을 구했습니다. 미진이를 좀 쉬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아들 정수에게 물으니 임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좀 예민한 것 같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국밥집에는 거의 발걸음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통장을 맡기고 살림까지는 맡기지 않았죠. 손주를 보면 통장도 넘겨주고 관리를 하라고 할 생각이었어요. 그때는 국밥집도 아깝지만 접고 며느리랑 손주 보면서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내야지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국밥집에 나오지 않으면서부터는 며느리가 친정에 자주 가더라고요. 정수가 출장 가면 어김없이 친정에 간다고 하고, 정수의 퇴근이 조금 늦어도 친정에 갔다 오겠다고 하고, 친정에 급한 일이 있다고 금방 다녀온다면서도 나갔습니다. 얘기를 하고도 나가고 얘기를 하지 않고도 나갔다가 마주치면 친정에 갔다 온다고 하는 거였어요. 저는 제가 잔소리를 하면 며느리가 스트레스 받을 것이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임신하는데 지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미진이가 하는 행동에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인데도 임신이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미진이는 결혼 전에 만났을 때 미진이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미진이가 친정에 간다는 것은 사촌 언니를 만나러 가는 것이에요. 시집간 친구들이 친정에 갔다 온다는 말이 부럽다며 사촌 언니 집에 간다고 하지 않고 친정에 간다고 말했어요. 정작 사촌 언니도 저에게 한 번을 소개시켜주지 않았습니다. 아들 정수도 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사촌 언니까지 아실 필요는 없잖아요. 사촌 언니와 형부께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다고 하면 언니와 형부가 부끄러움을 많이 타고 사람 만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굳이 하실 필요는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 간혹 사촌 언니가 전화 왔다고 할 때가 있었어요. 전화를 받으며 국밥집을 나갈 때 분명 사촌 언니라고 했는데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소리는 굵고 거친 목소리였습니다. 사촌 언니 목소리가 남자처럼 국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밤에도 아들이 없으면 자기 방에서 호호 웃으며 전화를 오랫동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들이 있을 때는 밖으로 나가서 전화를 한참 하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그런 점들이 이상했는데 저는 며느리가 예쁘니까 이상하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 그때 알아봤어야 했는데 왜 이렇게 바보같이 속았을까? 며느리 방에서 공책을 발견한 그날 밤, 며느리가 친정에서 돌아왔어요. 평소보다 더 밝은 표정으로 인사하더라고요. 어머니, 다녀왔어요. 사촌 언니가 어머니께 안부 전해달라고 하시네요. 저는 속으로 치를 떨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며느리가 씻겠다고 욕실로 들어갔어요. 저희 집은 가게 뒤에 딸린 집이라 제 방 하나 그리고 아들 방 그리고 거실에 욕실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욕실이 하나밖에 없어 저는 늘 미안하다고 했죠.
손주를 낳으면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가자고 아들과 얘기했었죠. 문 닫히는 소리와 함께 식탁 위에 뒤집어 놓은 휴대폰이 조용히 떨렸습니다. 잠시 멈추나 싶더니 또 윙, 3번, 4번. 고요한 집의 며느리 휴대폰의 진동 소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샤워를 할 때도 휴대폰을 가지고 욕실로 들어가는데 오늘은 휴대폰에 충전이 필요했는지 충전기에 꽂아두고 갔습니다. 방에 가서 충전하지 않고 식탁 위에 두고 간 걸 보면 화장실이 급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휴대폰을 두고 가도 제가 자기의 휴대폰을 만지거나 어떻게 조작하는지 모른다고 생각했겠죠. 저는 미진이가 샤워하는 동안만 전화를 무음으로 바꿔놓자는 생각으로 휴대폰을 집어 들었습니다. 검은 화면이 깨어나며 희미한 글씨가 떠올랐습니다. 자기야, 오늘 정말 즐거웠어. 금방 헤어졌는데 벌써 보고 싶네. 미진아, 할매나 아들한테 들키지 말고 조심해. 거의 다 왔잖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보낸 사람 이름 옆에 작은 빨간 하트가 달려 있었고 고바다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저는 휴대폰 옆면 버튼을 눌러 화면을 껐습니다. 그때 또 윙윙. 낯선 남자의 어깨에 기대어 웃고 있는 며느리의 옆 얼굴이 언뜻 보였습니다. 그때 욕실에서 물줄기가 더 세게 바뀌었습니다. 미진이는 기분이 좋은지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조금은 시간이 있겠다 싶었죠. 식탁 모서리에 기대어 서서 깊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사실 저는 며느리의 휴대폰 잠금 패턴을 예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전에 인터넷 주문을 부탁할 때 며느리가 대신해 주었어요. 그때 며느리는 제 앞에서 잠금 패턴을 살짝 가리고 천천히 그리는 거였어요. 며느리는 제가 봐도 모른다는 듯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눈썰미가 좋은 편입니다. 장사를 하다 보니 손님들의 표정도 읽어야 할 때가 있잖아요. 뭐든지 보면 잘 안 잊어먹고 기억을 잘하는 편이었죠. 패턴은 간단한 리을 모양이었습니다. 의외로 간단하네 라고 생각했죠. 며느리가 샤워하는 동안 큰 마음 먹고 며느리 휴대폰 화면에 손가락을 대고 천천히 며느리의 손놀림 그대로 리을자를 그렸어요. 첫 번째 시도는 실패였습니다. 손에 땀이 배어 미끄러졌어요. 두 번째는 손가락에 땀을 닦고 조심스럽게 손가락을 세워 리을을 그렸습니다. 화면이 딸깍하고 열리며 파란색 배경의 메신저가 그대로 떠올랐어요. 고바다와 주고받은 대화창이 가장 위에서 열렸으며 그것이 저희 눈을 찔렀습니다. 말끝마다 붙은 하트와 파도 이모티콘들이 저에게는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그 순간 사진 한 장이 제 눈을 붙잡았어요. 무슨 호텔이라고 되어 있는 영수증 아래에 미진이의 이니셜 K, M, J로 사인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아래 체크인 날짜가 가관이었죠. 아들 정수의 생일 전날이더라고요. 그날 며느리는 일이 많아 깜빡했다며 케이크 대신 편의점 조각빵을 사들고 왔었죠. 어머니, 요즘 이 조각빵이 인기가 많아요. 맛있기도 하고요. 그래, 작고 귀엽구나. 정수가 괜찮다면 나는 괜찮다. 저는 그때도 젊은 사람들이 요즘 바쁘지 하며 웃어넘겼습니다. 미진아 잘했어. 케이크를 사와도 먹을 사람이 없잖아. 달기만 하지. 이 조각빵 작고 귀여워서 좋네. 아들이 좋다고 하니 저는 섭섭한 마음이 있었지만 속내를 비추지는 않았죠. 결혼하고 첫 생일인데 케이크라도 좋은 걸 사오길 바랬거든요. 미진이가 생일 케이크는 자기가 들어오면서 사오겠다고 해서 저는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계속 들려오는 진동 소리를 무음으로 바꾸고 싶었지만 손가락이 떨려 며느리의 폰을 더 이상 만질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 물 흐르는 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샤워가 끝나간다는 신호였죠. 물소리가 완전히 멎었습니다. 욕실 문이 한 번, 두 번 바스락거렸어요. 수건으로 몸을 닦는 소리. 시간이 끝나가고 있다는 뜻이죠. 저는 폰을 닫고 흔적이 남지 않도록 앱 목록도 하나씩 지워버렸어요. 저는 매주 화요일 국밥집이 쉬는 날이라
경산시에서 운영하는 시니어를 위한 컴퓨터 교육, 핸드폰 사용 교육, 독서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했어요. 그래서 핸드폰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배워서 알고 있죠. 화면을 끄고 처음 있던 그 자리, 식탁 모서리 옆 충전 케이블 위에 휴대폰을 똑같이 뒤집어 놓았습니다. 저는 숨을 한번 길게 들이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식탁 주변을 닦고 있었어요. 잠시 후 욕실 문이 열렸죠. 며느리가 수건으로 머리를 털며 나오더라고요. 피곤하네요. 들어가서 쉴게요. 그래 많이 피곤하겠지라고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다시 윙하는 진동 소리가 났어요. 하지만 이번엔 며느리도 들었는지 고개가 번개처럼 돌아가더라고요. 아, 스팸인가 봐요. 요즘 왜 이렇게 스팸 전화가 많이 오지? 그녀는 가볍게 웃으며 휴대폰을 집어들더라고요. 손가락이 익숙한 리을자를 그렸고 화면이 환하게 열렸어요. 화면 불빛이 그녀의 뺨에 흘렀고 그 속에 든 파도 이모티콘이 제 눈앞까지 밀려왔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와의 일들을 되감기해 보았죠. 공인인증서 비번을 알려달라던 며느리. 어머니, 공인인증서 비번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급한 일이 있거나 어머님께서 혹시 처리하실 수 없을 때 제가 대신 은행일을 볼 수도 있지 않겠어요? 옆에 착 달라붙어 애교 섞인 말로 얘기하는 거였어요. 절대로 어머니께 얘기하지 않고는 쓰지 않을 거예요. 어머님이 급하실 때만 제가 어머님 허락받고 사용할게요. 그래서 제 방 컴퓨터에 깔아두었던 인증서의 비번을 알려주었어요. 아무 의심도 하지 않았죠. 그 모든 친절이 오늘의 이 장면과 겹쳐져 소름처럼 돋아났어요. 저는 제 폰으로 사진과 영수증 등을 찍어두었죠. 그리고 미진이가 전화 녹음한 파일도 같이 제 핸드폰으로 옮겨왔어요. 저도 증거가 필요하겠다 싶었거든요. 며느리는 방으로 들어가서 전화를 하는 거였어요. 교태스럽게 웃으면서 작은 말로 소곤거리더라고요. 아들은 야근을 해도 일이 끝나지 않아. 오늘은 집에 못 들어갈 것 같다고 전화가 왔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며느리는 이럴 줄 알았으면 친정집에 더 있다가 오는 건데 하면서 아쉬워하더라고요. 그 말은 그 고바다인지 하는 놈과 더 있어도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해 아쉽다라는 말로 저에게는 들렸죠. 저는 도저히 누워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며느리 폰에서 찍은 사진과 문자 내용 그리고 녹음 파일들을 찬찬히 살펴보았어요. 며느리와 고바다인지 고산인지라는 놈과 포옹하고 있는 사진, 함께 놀러 다니면서 찍은 사진들, 그 남자와 며느리가 주고받은 메시지들을 보니까 정말 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어요. 오빠, 국밥집 할매 정말 바보야. 도장 훔친 것도 몰라. 그럼 계획대로 진행하자. 이번 달 안에 집 명의 이전하고. 응. 가짜 사채업자들도 잘 연기해주고 있어. 할매 완전 겁먹었음. 이번이 몇 번째야? 이번이 6번째인가? 7번째인가? 나도 잘 모르겠네. 전에 부산 할머니, 대구 할아버지 때보다 더 쉬운걸. 6번째인지 7번째인지 모르겠다고? 그럼 그 전에도 사람들을 속였다는 얘기잖아? 완전히 기절할 뻔한 문자 내용들이 더 있었어요. 국밥집 할매 통장에서 돈을 계속 더 뽑을 수 있을 것 같아. 비밀번호가 아들 생일이야. 완전 호구지. 조심해. 너무 많이 뽑으면 들킬 수 있어. 괜찮아. 국밥집 할매가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오니까 시간이 없어서 통장 확인도 안 해. 내가 알아서 잘할게.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속으로 이렇게 소리쳤죠. 이런 악마 같은 것들이! 저는 제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6개월 동안 딸같이 여긴 며느리가 이런 악마였다니. 이렇게 밤을 홀딱 새웠습니다. 다음 날 밤 또 사채업자들이 왔어요. 진짜 사채업자라면 벌써 집 안까지 들어왔을 텐데 이것도 연극이라는 거지?
미진이는 오히려 팔짱을 낀 채 무표정하게 서 있었어요. 사채업자들이 소리만 잔뜩 지르다 발길을 돌리더라고요. 저는 연극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두려움에 손이 떨렸어요. 이 아이가 분명히 조만간 일을 터뜨리겠구나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저는 아들 정수가 알아야 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날 밤 늦게 아들 정수가 퇴근에 들어오자 저는 떨리는 손으로 미진이 공책 그리고 휴대폰 메시지의 사진들을 내밀었죠. 정수야, 내 아내가 이런 걸 가지고 있더라. 아들이 사진들을 보자 얼굴이 굳고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그때 마침 미진이가 안방으로 들어왔고 아들이 놀라 미진이를 보며 사진을 내밀자 미진이는 더는 숨길 수 없다는 듯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요. 이제 다 알게 됐네요. 처음부터 목적은 이 집이었어요. 사채업자도 차용증도 전부 제가 꾸민 연극이었죠. 제가 어머니를 위해 돈 낸 것 그리고 해드린 것들 다 기록해뒀어요. 나중에 계산서 드릴게요. 밥값, 내복값, 병원비 등 6개월 동안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저는 화를 참지 못했어요. 네가 사람이니? 사람이면 이런 소리 못한다. 네 돈으로 결혼하고 생활한 것도 아니지 않니? 다 내 돈이고 내 아들 돈이었지. 어디서 계산서를 주니 많이 하는 거냐? 거친 말을 하지 않고 살았는데 배은망덕한 년이라는 소리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30년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 지켜온 가게를 이런 며느리가 이렇게 빼앗아가려 하다니. 침대 매트리스 밑에서 꺼낸 봉투에는 수첩도 하나 들어 있었어요. 겉보기엔 평범한 가계부 같았지만 내용을 보고 정말 숨이 막혀 죽는 줄 알았어요. 작전 일지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첫째, 착한 며느리, 이미지 구축 완료. 둘째, 국밥집 할매와의 신뢰 확보, 통장 관리 권한 획득. 셋째, 부동산 명의 이전 추진. 넷째, 최종 목표 고바다와 제주도 정착. 그 아래엔 우리 집 재산 목록이 상세히 적혀 있었어요. 가게 시세는 물론이거니와 예금 잔고, 심지어 제가 숨겨둔 비상금까지 그리고 아들의 재산 목록까지도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 페이지였어요. 투자 비용 정산서. 국밥집 할매 생일 선물 30만 원. 병원비 대납과 영양제 수액 10만 원. 옷값 그리고 식사비 60만 원. 가사노동비 하루에 8시간씩 약 1,800만 원. 예상 회수금액의 보너스까지 합하면 대략 2천만 원. 그리고 국밥집 아들의 적금을 더하면 2억 정도 수익 예상. 며느리가 아니라 완전히 사업가였던 거예요. 그것도 저희 가족을 상대로 한 사기 사업가. 아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미진이는 더욱 차분해진 목소리로 저와 아들 앞에서 말을 늘어놓더라고요. 6개월 동안 착한 며느리 연기하느라 정말 고생했어요. 특히 어머니 비위 맞추는 게 제일 어려웠어요. 미진이는 끝나서 속이 시원하다는 듯 여유롭게 말을 이어갔어요. 어머니, 그동안 제가 얼마나 투자했는지 아세요? 시간, 돈, 감정. 이제 회수할 때가 됐죠.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니까 미진이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어요. 비즈니스죠. 비즈니스 모르세요? 처음부터 감정 같은 것은 없었어요. 미진아, 정말 이럴 거야? 우리가 얼마나 행복했니? 오빠, 감상적으로 굴지 마. 이제 끝났어. 그 순간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30년간 키운 가게, 평생 모은 재산, 그리고 내 귀한 아들. 모든 게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기분이었어요. 미진아, 제발 이런 말 하지 마. 다시 얘기해보자. 오빠, 정말 모르겠어? 나는 처음부터 오빠를 사랑한 적 없어. 그냥 이 집 때문에 결혼한 거야. 아니, 결혼한 척 한 거야. 혼인신고도 안 했고, 우린 부부가 아니야. 정신 차려. 무슨 소리냐? 혼인신고를 안 했다고? 애기 낳고 하자고 해서 미뤘어요. 요즘은 아파트 청약 등 결혼하고도 바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애를 하나 낳고 나면 혼인신고와 출생신고를 같이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없었잖아요. 결혼하고 바로 출장 다니고 일이 많은 걸 아시잖아요. 며느리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더라고요. 제 인감도장으로 만든 서류들이었어요. 이제 국밥집도 지 것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내가 빚을 못 갚으니까 담보로 넘어온 거라고요. 모든 서류는 위조된 것이고 복제품으로 만든 것이었죠. 그리고는 정말 악마 같은 웃음을 지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참, 그리고 오빠 적금 통장도 내가 비웠어. 그 돈으로 제주도 가서 새 출발할 거거든. 아들은 결혼하자마자 가지고 있던 돈과 통장 그리고 주식 통장까지 모두 미진이에게 주었다는 거였어요. 바보 같은 놈이라고 속으로 말했지만 다 소용없었죠. 이미 엎질러진 물이 된 거죠. 아들이 정말 꺽꺽 소리를 내며 대성통곡을 하는 거였어요. 33살 어른이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면서 아들은 미진이를 처음 본 날부터 지금까지 사랑했는데 그렇게 말하는 거였어요. 제가 옆에서 그것을 듣고 있으니 속이 다 문드러졌어요. 오빠도 참 순진하네. 사랑? 그런 거 없어. 다 계산이지. 저도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아들이 저렇게 울고 있는데 며느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짐을 챙기고 아들과 며느리 방에 늘 있던 여행 가방을 들고 나가버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의 마지막 카드를 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 누구도 제가 누구인지를 몰랐습니다. 30년 동안 봉인해 두었던 기억들이 하나둘 되살아나기 시작했어요. 27. 그때 당시로는 조금 늦은 나이에 남편을 만났을 때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키 크고 잘생긴 남편은 늘 말끔한 정장을 입고 고급 승용차를 몰고 다녔거든요. 자기야, 나는 건설회사 사장이야. 부산에서 아파트랑 상가 많이 짓고 있어. 그때는 정말 믿었어요. 제가 너무 세상 모르고 순진했지요. 회사 사람들이 사장님, 사장님이라고 부르고 늘 돈이 풍족했으니까요. 신혼집도 부산 해운대 바닷가 고급 주택이었어요. 저는 그저 행복한 사장 부인이라고 생각했죠. 결혼하고 아이가 들어서지 않다가 3년 만에 아들 정수를 낳았어요. 행복한 나날이 계속될 줄만 알았죠. 그런데 정수가 돌이 지나면서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밤 11시가 넘어서야 들어오는 남편은 늘 술 냄새를 풍겼고 가끔 얼굴이나 손에 상처가 나 있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라고 물으면 공사장에서 다쳤어라고만 했죠. 그러나 정수가 3살 되던 해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남편이 잠깐 나간 사이에 집에 낯선 남자 2명이 찾아왔어요. 피투성이가 된 채로 말이에요. 사모님, 형님 계세요. 급한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인데 이렇게까지. 라이벌 조직 놈들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형님 지시를 받아야겠어요.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졌어요. 건설회사 사장이 아니라 남편이 부산 남구 일대를 장악한 조직의 보스였던 거예요. 그날 밤 남편이 들어와서 모든 걸 털어놨어요. 명자야. 미안해. 처음엔 말하려고 했는데 여보, 이게 정말이에요? 정말로? 응. 나는 깡패야. 부산 남구에서 시장, 유흥업소, 건설업 다 내가 관리하고 있어.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3살짜리 정수가 자는 모습을 보면서 계속 울었어요. 이 아이만은 절대 아버지 같은 길로 빠뜨릴 수 없어.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어요. 여보, 저 정수랑 떠날게요. 이혼해주세요. 명자야. 무슨 소리야? 이런 다정에서 아이를 키울 수 없어요. 정수가 커서 아버지가 깡패라는 걸 알게 되면 어떡해요? 하지만 남편은 완강했어요. 안 돼. 절대 안 돼. 내가 이 바닥에서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너와 정수 때문이야. 그럼 손 떼세요.
조직에서 나와서 그냥 일반 회사에 들어가든지 막노동이라도 해요. 명자야, 이 바닥은 한번 들어오면 나갈 수 없어. 나도 어쩔 수 없어. 그런데 정수가 6살 되던 해에 큰 사건이 터졌어요. 부산역 앞에서 라이벌 조직과 대규모 패싸움이 벌어졌는데 상대편 두목이 중상을 입은 거예요. 경찰이 대대적으로 수사에 나섰고 남편도 주범으로 지목되어 구속됐어요. 법정에서 남편을 마지막으로 본 그날 남편이 말했어요. 명자야, 아무래도 나는 이번이 마지막일 것 같다. 어디든 가서 새로 시작해. 여보, 나는 최소 10년은 못 나올 거야. 그동안 너는 정수를 잘 키워. 아버지가 무슨 일을 했는지 절대 말하지 말고. 남편이 감옥에 간 후 저는 모든 걸 정리했어요. 부산의 집도 팔았습니다. 저는 완전 독하게 모든 것을 끊어버리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정수를 위해서 그렇게 했죠. 나중에 들은 소식이지만 남편은 폐암이었고 치료를 거부했다고 했어요. 감옥에서 고통스럽게 보내다가 죽기 며칠 전에 병원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저는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과거를 끊어내기로 한 제가 감히 슬퍼한다는 게 말이 되지 않았죠. 그렇게 남편이 쓸쓸하게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 있지 않아 남편의 막내 오른팔이었던 김 사장이 찾아왔어요. 꽁꽁 숨는다고 여기 경산까지 왔지만 용케도 저를 찾아왔어요. 형님이 마지막으로 부탁하셨습니다. 사모님과 도련님은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모든 조직원들한테 엄명을 내렸어요. 고마워요, 김 사장. 그리고 혹시 나중에 어려운 일 있으시면 연락하세요. 형님 의리는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받은 전화번호를 저는 30년 동안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정수에게는 아버지는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30년 동안 단 한 번도 과거 얘기를 하지 않았죠. 그리고 할 필요도 없었죠. 성실하게, 평범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며느리 때문에 제 평생의 터전이 무너질 위기에 놓였어요. 경찰에 신고를 할 수도 있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김 사장이 경찰보다 더 빠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죠. 여보세요? 김 사장. 나야. 명자야. 사모님. 무슨 일 있으십니까? 어떻게 전화를 다 하셨어요? 김 사장. 내가 부탁이 하나 있어. 사모님. 무슨 일 있으셨어요? 저는 김 사장한테 지난 6개월간 있었던 모든 일을 얘기했어요. 김 사장이 듣더니 정말 화를 내더라고요. 사모님.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박미진이라고 했죠? 제가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3일 후 김 사장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모님. 이 여자 이미 다른 곳에서도 돈을 헤쳐먹고 도망간 이력이 있는 여자예요. 뭐라고? 부산에서 김할머니한테 4천만 원, 대구에서 박할아버지한테 2천만 원. 피해자가 더 있는 것으로 보여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문 사기꾼입니다. 그리고 사모님, 더 충격적인 건 지금 사귀고 있는 남자도 똑같은 사기꾼이에요. 둘이 팀을 이뤄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어르신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어요. 강미진이는 남자를 상대로 고받아는 여자를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어요. 지리고를 돌면서요. 지금 경찰에서도 이 사람들을 찾고 있어요. 김 사장은 더 충격적인 얘기를 해줬어요. 사모님, 부산의 김할머니는 박미진 때문에 집까지 잃고 지금 쪽방에서 사세요. 대구의 박할아버지는 병원비가 없어서 치료를 포기하셨고요. 정말 이런 악마 같은 년을 그냥 둘 수 없었어요. 김 사장과 함께 경찰서로 향했어요. 담당 형사님이 제 얘기를 듣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박미진 맞죠? 피해가 계속 신고되고 있어. 저희도 수사팀을 꾸려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김 사장의 말대로 형사는 말했어요.
며느리와 그 남자가 이미 다른 지역에서도 여러 건의 사기를 쳤어요. 저는 그들이 제주도에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3일 후, 김 사장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사모님, 박미진하고 박미진이 같이 다니는 사기꾼은 제주도 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TV 뉴스에도 수갑찬 채 끌려가는 모습이 전국에 방송됐어요. 어르신들을 상대로 사기를 쳤기 때문에 TV에서 크게 그리고 자주 다루어야 어르신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며느리는 카메라 앞에서도 뻔뻔했어요. 전 억울해요. 다 오해예요. 시어머니가 저를 모함한 거예요. 하지만 증거가 너무 많았어요. 녹음 파일, 그리고 며느리가 직접 작성한 범행 계획서 등 저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제출했죠. 그리고 김 사장이 전국을 다니며 수소문한 끝에 사기를 당한 어르신들의 증언도 모두 확보했죠. 6개월 후 법정에서 판결이 나왔어요. 박미진은 사기죄, 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어요. 저는 전혀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박미진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고생했는데요. 이제 저희는 다시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았어요. 아들 정수도 처음엔 많이 힘들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회복되고 있어요. 아들은 자기가 사람 보는 눈이 없다며 저에게 죄송하다고 여러 번 고개를 숙였어요. 저희 아들도 고생했어요. 마음 고생을 엄청 했죠. 우리는 서로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힘듦을 알고 있었죠. 우리 다시 열심히 살자, 그렇게 서로에게 약속했죠. 국밥집도 다시 문을 열었어요. 피해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종종 놀러와서 서로 위로하며 지내고 있어요. 명자야, 우리가 이런 일 당하지 말라고 젊은 사람들한테도 알려줘야겠어. 맞아요. 저 같은 피해자가 더 생기면 안 되니까요. 며느리한테서 빼앗긴 돈도 김 사장 덕분에 일부 돌려받았어요. 며느리가 제주도에서 쓰고 남은 돈과 고바다가 가지고 있던 돈까지 모두 압수됐어요. 그리고 제주도에서 계약이 진행 중이던 집도 계약 취소가 되면서 돈을 받을 수 있게 됐고요. 며칠 전에는 아들이 새로운 여자친구를 사귀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엔 정말 착한 사람이라고 해요. 엄마, 이번엔 정말 신중하게 할게요. 엄마 허락받고 만날게요. 그래. 아들아, 천천히 해라. 서두르지 말고. 여러분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여러분께서도 여러분의 통장이 잘 있는지,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 누군가가 돈을 이체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인감도장은 잘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늘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